여러분, 가격 하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가격 하락의 원인이, 제가 볼 때는 그 사인이 너무 많이 생겨졌어요. 지금 그 6,577헥타르인데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한 2천만 평 됩니다. 2천만 평 되는데 전 포도 면적의 한 68%, 거의 70%가 사인입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쳤기 때문에 또 이 사인은 만생종이라서 대형 가온 포도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일찍 나오는데 7, 8월 달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대형 무가온은 아직까지 달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만생종이기 때문에 그 노지하고 한목에 터져 나와서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소비자들이 먹질 안 합니다. 특히 애들이 사인을 안 먹으려고 합니다. 사인 갖다 주면은 안 먹는다고 그거 다른 데로 치우라 그럴 정도가 되고, 그리고 그 추석에 선물 받은 사람들도 그거를 맛이 없어서 먹다가 냉장고에 넣었다가 냈다가 하다가 보면은 썩어서 바깥에 갖다 버릴 정도, 그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게 포도 한 박스에 5만원, 2kg에 5만원씩 이래 하던 게 지금 만원대 밑에입니다.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는데, 이제 저희들이 조금 다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품질 좋은 포도, 그리고 소비자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포도 재배로 바꿔야 됩니다. 저희들이 혁신위원회인데 품질 혁신을 위해서 무단 노력을 하셔서 당도가, 자, 일본 보면은 요게 일본의 거의 표준입니다. 표준인데 오카야마현 같은 경우는 하나의 한 송이 중량이 700g, 과립중 한 알의 무게는 15g 이상입니다. 그리고 당도는 18도 이상, 18브릭스 이상입니다. 18브릭스에도 안 땁니다. 18브릭스 이상 돼야 한다고. 수량은 300평당 2.1톤에서 2.4톤입니다. 그러면은 300평당 한 3,000송이 다는 겁니다. 우리는 몇 송이 답니까? 6,000송 이상 달죠. 일본 사람들이 배에 넘어 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가격 하락된 걸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하는 거는, 첫째는 품종의 다양화입니다. 품종을 좀 다양화하고, 그 다음에는 만생종에서 조생종 쪽으로 조금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되는데, 그거는 농사 좀 많이 짓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좀 바꿔주세요. 그래야지 우리나라 포도값이 안정이 됩니다. 그러고 출하 시기를 다 같이 8월 말 9월 달에 하는 게 아니라 5, 6, 7월 달에 할 수 있는 그런 포도들을 해서 될 수 있는 대로 7월 말까지는 포도를 출하할 수 있도록, 또 일본이 올해 야마나시가 보통 한 40도, 38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년도 되면은 우리도 38도에서 40도를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왜냐? 열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기 출하할 수 있는 품종들을 앞으로는 좀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거를 조금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맛있는 포도 생산해야 되고, 그리고 파는 것도 소비자 입장에서 팔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산자 입장에서 파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먹을 것이냐 안 먹을 것이냐, 그 다음에 포장도 우리가 막 비닐 같은 거 많이 넣어서 그렇게 포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재활용할 수 있는 걸로 그냥 한 무게 버릴 수 있는 그런 것들로 포장재 자체도 조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민들이 사서 먹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좀 이것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생산 목표를 일본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게 원래 일본에서 나왔는 거고, 일본 사람들은 지금도 좋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한국만 떨어져 있다고 지금 유튜브나 이런데, 방송이나 이런데도 계속 나옵니다. 한국의 사인 값이 엄청나게 내렸다고 이런 것들이 방송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가면은 왜 한국에는 사인값이 그렇게 내렸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정도니까 우리가 그 일본 거를 어떻게 가 들어왔든지 농사 좀 잘 지어서 좀 그거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렇게 쏙이 많이 빈 포도를 하시면 안 돼요. 일본은 쏙이 비면 비품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키우지 말아야 됩니다. 일본에 15g인데 원래부터 농협에서 납품하는 게 12g으로 내려왔어요. 왜 그러나 하면은 마트나 이런 데에서도 너무 큰 거는 쏙이 많이 빚고 맛이 없으니까 안 사가 간답니다. 그래서 12g으로 낮췄어요. 그러면은 일본처럼 15g을 하면은 충분히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포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품종을 바꾸는데 나무를 끊어서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까 여기 봤죠? 나무가 이래 이만큼씩 이래 굵습니다. 밑에가. 근데 위에는 가늘하거든요. 밑에는 거봉이고 위에는 사인입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붙인 거냐 하면 고지접이라 해서 한 가지를 포도를 안 달고 거기에다 붙여버립니다. 붙여가지고 가운트로 넣으면은 얼마든지 큽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다 크면은 내년부터는 굵은 사인을 끊어내고 얘를 따면 돼요. 그렇게 바꾸는 게 고지접인데 고지접을 하면은 안 놀아도 됩니다. 계속 따면서 할 수 있는 게 고지접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밑에 끊어서 하시려고 생각하지만 밑에서 끊어서 숨바다가 하면은 1년생이 다닙니다. 왜냐? 요 물광부가 가늘기 때문에 1년생밖에 안 달려요. 저게 저러면은 5년생이 바로 달립니다. 좋은 품질이 달려요. 자, 이게 접붙여가지고 1년 된 겁니다. 가운데에 넣든지 위에 올리든지 해서 지대로 크도록 놔두면 돼요. 그래 놔뒀다가 나중에 사인 끊어내고 이거 내려가지고 그거 묶으면 됩니다. 그렇게 그 고지접 하는 것을 배워서 고지접을 하는 게 아주 유리하다. 여러분 당도 안 올라가서 열 먹었죠? 열 안 먹었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애 먹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 게 우리가 사인이 들어오고 나서 뭐라고 했나 하면은 사인은 세력이 씌야 된다 해가지고 밑에다가 막 소똥그름이고 뭐고 뭐 잔뜩 넣어가지고 로타리 쳐가지고 그래 순 갔습니다. 그게 1, 2년 가는 게 아니라 거의 10년 갑니다. 밑에 들은 게. 근데 여기 보면은 이 포도 당도 안 올라가는 원인이 첫째는 영양 조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환경 조건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은 그 포도한테 좋도록 맞추겠느냐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째는 착과 가다의 큰 송입니다. 이렇게 하면 당도 안 올라가요. 첫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질소 가다. 질소가 많으면은 당도를 못 올라가도록 붙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이 자꾸 큽니다. 여러분들이 말랑말랑해지고 나서 알이 많이 크는 사람들은 당도를 못 올립니다. 그래서 알이 말랑말랑해지기 전에 거의 다 키워놔야 되고 말랑말랑해지고는 지대로 크는 거 그 외에는 더 크면 안 됩니다. 근데 거의 안 커야 돼요. 그렇고 말랑말랑해지면 순이 한 개도 안 나가야 돼요. 일본 가보면은 순 나가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다 따도 사무순 따야 되잖아요. 그게 질소 과다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 많이 해서 그래요. 그리고 부초 자람이 계속되는 집. 그러니까 순이 계속 나는 집은 질소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만약에 그런 집들은 질소 그럼 싹 빼고 하시면 돼요. 하나도 없도록. 퇴비도 하지 마시고. 그래 하시면은 순이 안 나갑니다. 자, 그 다음에 부초 자람이 많은 집들은 질소가 많아서 그러니까 질소를 줄구고 그 가지가 너무 적든지 알이 너무 송이가 너무 작게 달려서 그 순이 나가도록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느 정도의 그 열매는 달아야 됩니다. 열매를 너무 적게 달면은 순이 계속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무에 따라서 보통 우리가 지금 그 4m 심으면은 한 35에서 30개, 40개 홀에 달면은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 같은 경우는 3가지에 2개 답니다. 그러니까 2개 달고 1개 띄운다는 거죠. 그렇게 달기 때문에 그 이런 문제들이 안 일어납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조건. 첫째는 일조 부족입니다. 우리가 V자형 단초 재배를 하는데 저희들은 이렇게 V자가 되어 있죠. 그게 입하고 입이 서로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입이 접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에서 그 햇빛이 들어오면은 전부 다 가려가지고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그 일조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그 일본 같은 데는 지금 그 단초 재배, 우리처럼 매년 끊는 재배를 하는 농가는 거의 신단초 재배. 60cm 올려서 거기서부터는 평으로 가는 전부 그거를 합니다. 그래야지 세력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본을 가봤지만은 그 다 땄는 집에는 혹시 가다가 위로 순이 올라 있는데 덜 딴 집에는 위로 순 올라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이 비배 관리를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봉지 안의 온도가 높아지면은 당도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지금 봉지들을 밑에 다 막힌 봉지를 쓰시면 안 돼요. 뭐 수출한다고 다 막힌 거 쓰잖아요. 그런 분들은 당도 올리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봉지가 그 출하액, 그러니까 당도 올리는데 한 15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봉지에 따라서.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될 수 있는 대로 흰 봉지 쓰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하우스 안은 아무래도 노지보다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흰 봉지를 써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관계가 없으니까 될 수 있는 대로 흰 봉지를 쓰시고, 일본 봉지하고 우리 봉지하고 가장 틀리는 점은 일본 봉지는 얇은데 우리는 두껍습니다. 두꺼워요. 두꺼워서 원래부터 지금 얇은 종이로 그러니까 내년부터 얇은 종이로 지금 회사에다 부탁을 해놨습니다. 얇은 종이로 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당도도 빨리 올라가고 숙기가 빨라집니다. 보통 지금 그 앞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씌우면은 제가 그 의장 등록 냈는 뒤에는 희고 앞에는 그라데이션, 초록색 그라데이션 되어 있는 걸로 알고 하면은 최소한도 15일 이상 차이 납니다. 똑같은 당도 올리려고 그러면. 그래서 그 봉지가 과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어떤 봉지 썼을 때 가장 빨리 내겠느냐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당도가 올라가기 가장 좋은 온도는 18도에서 25도입니다. 18도에서 25도인데 또 강압성 최저온도, 강압성을 가장 잘하는 온도는 25도에서 30도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25도 내에서 30도 이렇게 올라가고 저녁이 되면은 한 18도 정도로 떨어졌을 때 가장 당도가 잘 올라간다는 것. 그걸 위해서 좀 맞춰줘야 됩니다. 그리고 하우스 하시는 분들은 그 카텐을 오전 11시나 이래 돼가지고 닫아가지고 오후 3시까지 닫아놨다가 열어주고 이렇게 하면은 온도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낮 온도를 그렇게 많이 안 올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한 3도, 4도 차이 납니다. 그 보온덮개를 치는 거하고 안 치는 거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응용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영양 중에서 그 인산이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산이 많이 못 들어가는 이유가 인산을 옮겨주는 거는 고토가 인산을 옮겨줍니다. 고토가. 그런데 고토는 결한 놈이 돼가지고 25도 되면은 거의 안 움직거려요. 그리고 밑에서 빨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1년에 한 몇 메다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고토를 연면살포 해줘서 그 당을 올릴 때쯤 돼서는 고토 연면살포를 해줘서 고토가 빨리 인산을 가지고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게 당도를 빨리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본도 저렇게 착색 안 된 거는 맛없다는 거를 일본도 알아요. 그래서 일본에 이거 방송에 난 건데 요 정도 색깔이 난 게 맛있는 포도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찍어가지고 옮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 특히 인터넷 판매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 색깔도 나고 당도도 있고 껍질하고 속하고 분리가 안 돼야 됩니다. 지금 소비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먹다가 보면은 껍질만 남고 껍질이 남아가지고 안 넘어가서 뱉어야 되는 그거를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 출하하기 전에 칼슘 살포를 특히
지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칼슘 중에서는 바스폴리오 칼슘이 가장 흡수가 잘 됩니다. 그건 오늘 치고 나면 내일 아침에 가면 표가 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여러 번 쳐가지고, 과육하고 껍질하고 분리가 안 돼서, 이 사과나 이런 것처럼 껍질을 채 먹어도 아무 입에서 걸리는 게 없을 정도의 포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입 많이 탔지요, 원래? 예. 일본도 입의 사인마스카트 1입이 많이 탄다고,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와 있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많이 태웠습니다. 많이 태우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요 끝에 나간 거 놔두고 다 태운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당도 올리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잎에서 탄소 동해장으로 해서 당을 만들어서 알로 갖다 줘야 되는데 공장이 다 망가졌으니까 공장이 안 돌아간 게 당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잎타는 원인이 뭐냐면은 고온기의 관수 부족, 고온에서 농약, 영양제 살포. 이게 25도 이상에서 농약이나 영양제를 살포하시면 안 돼요. 25도 밑으로 떨어지면 하세요. 만약 열대야가 왔을 때에는 저녁에 하시면 안 됩니다. 저녁 무렵에 약 치면 안 돼요. 그러면 무조건 잎 탑니다. 그리고 농약 살포나 영양제 살포할 때 너무 가깝게 돼가서 물이 흐르도록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농도장애를 받습니다. 이게 약간 멀리 돼서 잎 뒤에 그냥 방울방울로 맺히도록 해야 되지 물이 흐르도록 치면 안 돼요. 물이 흐르도록 여러 번 치면은 잎 끝에 있는 숨구멍이 다 막힙니다. 그래서 잎의 역할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잎이 끝이 뾰족뾰족한 게 거기 그대로 살아있어야 되는데 거기가 망가지면 안 돼요. 숨을 못 쉬기 때문에. 그리고 너무 가깝게 돼서 밀착해서 약재를 살포하시면은 무조건 잎이 탑니다. 잎이 타지 않으려고 하면은 GA 처리 1차 하고 나서부터는 300평당 하루에 물을 10톤씩 주셔야 돼요. 10톤. 자, 농약 영양제 살포할 때는 무조건 25도 밑에에서. 열대야가 와서 저녁 온도가 25도 밑으로 안 떨어질 경우에는 새벽 3시쯤이나 이래 가면은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때 딱 치고 말아야 돼요. 아침 6시만 되면은 25도가 아니라 30도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그때 약 치면은 100% 잎 다 태웁니다. 더워서 잎을 태우는 게 아니라 전부 우리가 잘못해서 다 태우는 겁니다. 이게 약을 칠 때 위에 쪽은 잘 안 가잖아요. 이 위에 환기통으로 넘어간 거. 거기는 안 되니까 그 잎만 성한 거예요. 다른 건 잎을 계속 잎에다가 갖다 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고온 시에는 농약이나 영양제를 3분의 1 양을 줄이든지 한 반 정도 줄여서 쳐고 3일 있다가 한 번 더 쳐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농약 장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무기 노즐을 농약 우리가 그러니까 벼나 이런 거 칠 때 쓰는 거를 치시면 안 돼요. 가장 미세한 게 D3입니다. 그 노즐을 보면은 D3, D5번 다 되어 있습니다. S5번. 그러니까 D3 같은 경우는 구멍이 2개인데 제일 보드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즐도 그렇게 좀 날 더울 때는 아주 가늘게 나오는 걸로 바꾸어서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평상시 고토하고 칼슘을 좀 많이 쳐서 잎이 톡톡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곧 잎에 대이면은 손이 빌 정도로 그렇게 톡톡해야 돼요. 그리고 잎이 뒤로 이래 자빠지면 안 됩니다. 뒤로 말리면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말리는 건 이렇게 되는 건 괜찮은데 뒤로 이렇게 제끼지면 안 돼요. 뒤로 제끼지는 거는 질소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소를 못 들어가도록 해주든지 칼슘 고토를 많이 쳐서 톡톡하게 해주든지 그러면은 잎이 절대 안 탑니다. 농약을 좀 강하게 쳐도 안 타요. 잎이 건전하면은. 고품질 안전 생산 조건이 첫째는 저장 양분을 많이 축적하는 겁니다. 지금 전에는 보면은
낙엽이 지면은 걸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인하고부터는 제가 강의도 많이 하고 제가 책을 많이 내놨기 때문에 그런 책을 보고 지금은 일찍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낙엽이 지고 한다든지 잎이 없을 때 걸음을 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걸음들은 그때 하면은 그때 안 들어가고 내년 봄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순천이라고 애를 졌습니다. 그러니까 자, 땄는 사람은 무조건 9월 말까지는 하셔야 되고 안 딴 사람들은 10월 달에 빨리 따고 미끄럼 바로 하시면 돼요. 감사비로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자, 그리고 수세를 중간이나 중간보다 약하게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약하게 가면은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쨌든지 많이 따라가고 알이나 크게 키워보려고 비료를 많이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적심을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순이 못 나가도록. 적심을 잘 안 하면은 화 분화가 잘 안 돼요. 내내 꽃이 잘 안 핍니다. 그러니까 적심을 제때제때 해주셔야 되고, 비료를 너무 많이 하지 말고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고 모자라는 거는 나중에 주면 됩니다. 나중에 물 줄 때 물하고 같이 주면 돼요. 근데 우리가 밑에 많이 넣어놓은 거는 다시 빼낼 수가 없어요. 수확 후에는 늦자람이 안 되도록 해야 되고, 늦자람이 뭐냐 하면은 순 나는 겁니다. 순이 안 나도록 해야 돼요. 순이 나면은 저장 양분이 안 생깁니다. 순으로 다 보내고. 그러니까 탄소 동화장을 해가지고 그 나무 밑으로나 뿌리에 줘가지고 저장 양분이 저장이 돼야 되는데 순이 나가면은 계속 순한테 주기 때문에 저장 양분이 안 생겨요. 저장 양분이 많아야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내년도 6잎까지는 저장 양분으로 큽니다. 올해 양분으로 커요. 내년 양분으로 크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6마디 안에 화수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장 양분이 적으면은 꽃 피는 것도 균일하게 안 피고 그 화수도 균일하지 않습니다. 큰 놈은 크고 가는 놈은 가늘고 그 작은 놈은 작고 긴 놈은 길고 이렇게 됩니다. 저장 양분이 적으면은. 그래서 내년 농사를 잘 지으려 그러면은 지금부터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확 후부터 낙엽기까지 잎이 떨어질 때까지가 저장 양분 축적기입니다. 우리가 다 따고 나면은 감사비료를 합니다. 감사비료를 하는데 감사비료는 우리가 그러므로 밑으로 복합이나 이런 거 조사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뜩이나 많은데 그걸 주면은 요소만 빨리 들어가고 그러니까 질소만 빨리 들어가고 다른 거는 들어가도 안 하고 그냥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은 순마 나가지고 늦자람이 되는 거라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옆면살포로 하고 말면 돼요. 늦자람의 원인은 질소 과다. 그리고 비료를 늦게까지 하는 거. 그리고 감사 비료를 그냥 복합 비료로 줄 때 그때 늦자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수확이 끝나면은 3번 지선 위로는 다 자르라 그럽니다. 잘라야지 끝에서 순이 안 나옵니다. 안 자르면은 끝에 거기에서 계속 순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속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 지선에서 딱 잘라버리면은 잎이 비닐 안에만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딱 잘라버리면 돼요. 자르고, 그리고 만약에 3절 적심을 하신 분은 3절 적심하고 나서 낳는 2개나 10개의 가지 그것도 다 잘라버리면 됩니다. 원 가지 그것만 딱 놔두고 다 자르면 딱 맞습니다. 또 조기낙엽, 지금 이제 약을 쳐가지고 잎이 다 탄 사람들은 조기낙엽이라 그럽니다. 낙엽이 다 됐잖아요. 잎이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조기낙엽이 안 들도록 나무를 건전하게 키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도 잘 치셔야 되고, 그리고 분무기 노즐도 잘 선택을 해야 되고, 제가 참외 농사를 옛날에 지었는데 참외보다 포도가 잎이 훨씬 더 약합니다. 참외같이 약치면은 포도잎은 다 작살납니다. 그래서 포도는 또 참외는 한 번 그렇게 베려도 다음에 순 나는 거에서 달고 나오면 그거 달아 먹으면 되는데 얘는 한 번 버리면 다시 안 납니다. 그래서 포도는 잎을 버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기 낙엽의 원인은
노균병이나 갈반병 이런 병들을 했을 경우, 그리고 그 응애가 심했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잎이 일찍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을 해 주셔야 되고, 고토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쳐서 잎이 톡톡하게 만들어주고, 가지나 잎이 너무 꽉 우거지지 않도록 그렇게 적당히 간격을 둬야 된다는 거. 그리고 고온 건조기 때 그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줘야지 조기 낙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물이 적으면 잎이 곱니다. 골게 되면은 잎이 떨어지니까. 자, 대체적으로는 다 따고 나면은 포도액하고 포도액은 거의 균족입니다. 균족이니까 갈반이나 녹유온이나 흰가루나 이런 거는 포도가 100% 다 방제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살충제 하나 더 섞어가지고 그렇게 좀 풍족하게 쳐주는 게 좋고, 결핍 증상이 잎이 뭐 노래진다든지 하면은 고토가 부족하면은 그때 약을 쳐줘야 되고, 과분무 경우, 그러니까 너무 꽉 속이 우거졌을 경우에는 내년에 못설까지는 일찌감치 띠내라는 거죠. 그래서 햇빛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고, 수확 후에, 수확하면은 그 밭에 한 번도 안 가보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수확하고도 요새같이 이런 온도 같으면은 최소한도 3일에 한 번은 물을 퍼줘야 됩니다. 저는 지금도 매일 풉니다. 수확했는데도 매일 퍼고, 전체 이 이랑 자체가 항상 촉촉이 젖어 있을 만큼 그 물을 봅니다. 왜냐하면은 비료를 해놨는데, 그것들이 비료나 탭이나 이런 걸 해놨는데 걔들이 물에 녹아가지고 들어가야지 저장양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온 이랑이 촉촉하도록 그렇게 물을 계속 퍼시면 돼요. 수확 후에 제일 처음에 할 것이 물 퍼는 겁니다. 물을 온 밭에 한 번 다 젖도록 물을 퍼셔야 돼요. 그렇다고 나무 절대 안 죽습니다. 그래야지 빨리 나무가 회복합니다. 물을 좀 풍족하게 퍼고 3번 지점에서 여름 전쟁을 해주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방삼재를 키운 농가는 다시 키운 부초에서 나온 그 가지도 다 잘라내버립니다. 그러면 한 8마디나 이렇게 남습니다. 7마디, 8마디. 그것만 해도 충분하니까. 그래서 그게 약간 마르면은, 추진대 하면은 파쇄기에 잘 안 들어갑니다. 약간 마르면은 파쇄기에 넣어서 파쇄해서 그것도 다시 논으로 돌려줘야지 그 유기물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집니다. 여기 위에 그 비닐에서 나왔는 그 속으로 되도록 전부 다 자른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게 이쪽에 보면은 한 개도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저렇게 잘라주면은 노균도 안 하고 저장양분도 많이 생기니까 이렇게 자르라는 겁니다. 자, 저게 저는 저희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지금 새파랗게 보이는 게 바삭코트입니다. 바삭코트. 요래 약간 노랗게 보이는 게 하이그린. 그리고 여기 새까만 건 안 보이는데 새까만 게 알가소일. 이렇게 해서 뿌리고, 또 과린산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희게 보이는 것들은 이게 폐하선. 그리고 이제 동네에서 나오는 고토석회를 뿌리는 분들은 고토석회를 먼저 뿌려서 로타리를 살짝 쳐서 열흘 정도 지나거든 다른 비료를 하셔야 됩니다. 같이 하시면 안 돼요. 서로 기량 장업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폐하석을 할 경우에는 같이 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포대 부으면은 얘가 딱 맞아요. 딱 맞는데 이렇게 밀고 가면은 요 도랑까지 안 내려가고 요렇게 다 뿌리줍니다. 요리 갔다가 요리 오면은 돼요. 요리 가면서 한 포, 나오면서 한 포 하면은 알가소일은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엄청 편해요. 미고 하는 것보다. 제가 이제 협착증이 있어서 미는 거를 좀 잘 안 하거든요. 안 하는데 요렇게 이제 해보니까 좋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지금 후폭소에서 지베렌 처리하는
하포 재석에 있는 구폭소에서 요걸 팝니다. 그거 가서 사서 하시면 돼요. 자, 수확이 끝나고 난 뒤에 병충해 방제를 꼭 하셔야 됩니다. 수확 끝나자마자 물 퍼고 병충해 방제합니다. 병충해 방제는 그 포도를 다 따고 나면 나무가 지쳐 있는데 거의 다 노균이 옵니다. 빠끔빠끔하게 보면 노균 다 옵니다. 흰가루 같이 요래 묻어있는 게 거기 노균이고, 노라이 점 찍히는 거 그것들이 다 노균입니다. 노균이 틀림없이 와요. 오니까 틀림없이 병충해 방제를 해주셔야 돼요. 예, 보르도하고 마이크로치올은 그 유황이고요. 모스피란 요건 살충제입니다. 요렇게 해서 치든지 선미치원 있는 사람은 선미치원 주고, 깍지가 있으면 깍지약 넣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밑거름은 언제 할 것이냐?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는 지금 하셔야 돼요. 만약에 아직까지 그걸 안 했다 할지라도 밑거름을 해도 관계없습니다. 밑거름 중에는 속효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천천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 관계없어요. 지금 해놓고 수확하셔가지고 하든지 안 그러면 저온 저장고에 따넣든지 해도 됩니다. 요거는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참고로 하세요. 50평에 알가소일 1포, 그 600평에는 12포, 하이그린은 200평에 1포, 3포, 바사코트는 300평에 1포, 2포 하면 됩니다. 입산과석 200평에 1포, 3포, 폐화석 200평에 7 내지 8포. 작년에 했는 분들은 7포 하시면 되고 7포에서 5포 해도 됩니다. 그리고 토양 검성을 해서 그 pH가 높은 사람은 조금 줄가도 돼요. 요 폐화석은. 그리고 붕사를 매년 하셔야 됩니다. 1kg씩. 200평당 1kg는 하셔야 돼요.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붕사를 잘 안 하시면은 그 칼슘 이동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는 꽃이 완전히 요래 삐끼지질 안 합니다. 지베레닌 처리할 때 꽃 피면은 꽃이 딱 떨어져야 되는데 꽃이 안 떨어져요. 그거는 붕사 부족입니다. 그래서 매년 붕사를 200평당 한 봉씩, 1kg 한 봉씩을 넣어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일본 건데 뭐라고 적어놨나 하면은 질소를 최저한 적게 하라. 적게 하고 최저한으로 하고, 다른 비료들은 과잉기가 그러니까 약간 많도록 비료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일본 가보면은 순이 많이 나오는 사람이 없어요. 요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퇴비하고 그런 걸 너무 많이 해서 계속 순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농사 잘 돼요. 자, 로타리 작업은 여기 보면은 요게 도랑인데 도랑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50cm 정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시는데 깊이는 3cm입니다. 아주 적게 하셔야 돼요. 왜냐? 그냥 비로 했는 거 그런 것들 서로 섞일 정도만 하면 돼요. 너무 많이 때리면은 뿌리 다 끊칩니다. 너무 많이 끊치면 안 되고, 적당하게 끊치면은 거기에서 다시 새뿌리가 나기 때문에 위에 나 있는 놈은 끊으라는 얘기라요. 저렇게 해서. 그리고 그 이쪽에 있는 게 그 로타리 작업하는 그 관리기입니다. 관리기인데 제가 이것을 한 3년 됐는데 일본 가니까 좀 많은 걸로 가지고 그 텃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찾아보니까 미쓰비시의 거를 우리나라 수입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샀는데, 얘는 3cm 치고 싶으면 3cm 치고 5cm 치고 싶으면 5cm 치고 그런 게 마음대로 돼요. 마음대로 되고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 갖다 놓으면 다 합니다. 저희 아들이 들어와서 농사 짓는데 관리기를 할 줄 몰라요. 그럼 내가 사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사가지고 한번 해봐라 하니까 너무 잘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 관리기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이거 하나 사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 소형 농기구 보조가 됩니다. 보조 신청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세요. 좀 재미가 없습니다.